네, 이달 초부터 중순 사이 일주일 전보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일명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확산세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 방역이 과연 무엇이고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학 방역 어디 갔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죠. 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작년에 이거 대타로 하러 왔을 때 전화 연결했었어요. 아, 저도 기억합니다. 네. 와, 오늘 어떻게? 근데 더 문제는 오늘 또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직도. 교수님, 이러다가 우리 나중에 24차 접종 맞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연례 접종화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20년 이상 사시면은 24차 접종하시게 되겠죠. 농담했는데 진담이네요, 그게. 만수무강하세요. 독감 예방 주사 매년 맞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48차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뭘 모르는 거니까. 몇 년 좀 지나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매년 연례 접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엔데믹 되기 전까지는 지금 유행 패턴들이 거리두기를 안 하는 국가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좀 유행을 한 번씩 커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그럼 이제 고령층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접종을 한 1, 2년 하다가 이제 연례 접종화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세 넘는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 나중에는 내가 이놈아 한 백신 80방 맞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너 있겠네요. 몇 회야? 그럴 수도 있죠. 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농담으로 지금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지금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지금 이 더위에 세상에 그 방역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예, 일단은 환자 규모가 좀 많이 늘어서 네. 뭐 이제 외래도 이제 요새 이제 대면 진료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긴 늘었고 또 문제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지난 오미크론 때 안 걸렸던 직원들 그때 저희가 오미크론 때 가장 많은 날 하루에 100명이 결근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근데 지금 이미 한 30명 결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때 대학병원에서 우리 걸리면은 뭐 일주일 있고 그랬는데 의료진은 뭐 3일 있다가 출근하라고 그러고 5일 있다 출근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지금 저희 지금 계속 5일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명만 돼도 일부 과들은 2-3명이 빠져나가면 업무 돌아가기 힘든 그럼요. 이제 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뭐 5일째 만에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걸려봤어요, 3월에. 근데 이제는 딱 걸리고 나면 저 사람 며칠 됐구나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있잖아. 진중권 이런 거 남잖아. 예, 예. 의료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4월 달에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출근을 했는데 바로 외래를 보니까 그러게요. 장기침 나와가지고 진료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10만 나오고 그러다가 뭐 꺾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악의 신호를 피한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 더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부터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철 이후에 매번 휴가철이나 연휴 이후에 확진자 규모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거기서도 걸려서 오시면 네. 숫자가 다음 주부터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 1, 2주 정도가 진짜 유행이 더 커질 건지 좀 소강 상태로 될 건지의 네.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일각에서는 뭐 확진자가 30명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더블링 됐었으면 13만 명, 14만 명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10만 명, 9만 명, 8만 명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 감염 재생산수가 조금 꺾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수준이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넘어야 10만 명, 11만 명 되니까 20만 명 또는 30만 명 이상을 뭐 안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측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휴가철이라는 게 좀 가만히 안 된 거죠. 예, 가만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주 정도의 휴가철의 영향이 실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1, 2주 이후에 갑자기 16만 명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15명, 16만 명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의 패턴을 보시면 대충 피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이 가능할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때 보면 예측이 대강 맞는 형태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네. 뭐가
변수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정도 올라가면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니까 거리두기 효과가 2, 3주 있다 나타날 거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 훨씬 용이했어요. 근데 지금 거리두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또 변이가 계속해서 비율을 높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속도가 같으면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교수님 이거 사실은 지금 주변을 봐도 그렇고 지난번처럼 안 무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공포심은 좀 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을 느낄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 뭐 사망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낮아졌고 이제 주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약층들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는 상황이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 느끼는 공포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방역에 동참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비율을 늘리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밖에 나가면은 그 벗으라 그러는데 다들 쓰고 다녀가지고. 예, 그러긴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식장에서 주례 없는 예식이 요새 많아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연예인 불러다가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얼굴 이렇게 살짝 보여줬다가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야. 예. 20분 뒤에 다 같이 몇백 명이 밥 먹어요. 아니 나 MC 한 명 그 잠깐 하는데 난리 났는데 좀 이따가 밥 먹었어 한 400명이. 그렇죠. 사실 식사하실 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막상 그 상황에서 또 많이 이제 막자지껄 떠드시면서 식사하시니까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아니 왜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예가 있었던 건 뭐 이태리나 예전에 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사례를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대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딸이 유럽 여행 중이에요. 네. 40일 동안 마스크를 내가 쓰라고 했더니 아빠 여기서 마스크 쓰면 손가락질 받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금 유행 규모가 한 10만 명대 정도에서 그래도 막 올라가는 느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다른 거 다 안 하고 있어도 마스크 착용을 잘 그래요.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왜 하세요 좀 잘 좀. 아니 헷갈려가지고 나는 이제 밖에서는 하고 다니다가 안에 들어가면 또 벗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실외 마스크는 조금 더 자유롭게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뭐 하나 새로 나왔죠. 티라노사우루스인가요? 켄타우로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못 외우겠어요. 이제 켄타우로스 사실은 이제 한 과학자가 하도 이제 변이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반인반수이래가지고 켄타우로스라고 이름을 매긴 거라 이건 별명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명칭은 BA 2.75라고 이제 읽으시면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그냥 켄타우로스로 하죠. 예. 근데 아직 이제 변이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이가 이제 여러 군데 변이가 되다 보니까 네. 전파력도 강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여러 국가에서 뭐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뭐 BA5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그래요?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게 이제 주된 바이러스가 될지 말지는 보통 한두 달 길게는 2, 3개월은 봐야지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내년이 된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뭐가 이렇게 될 계획은 또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막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엔데믹화되는 성질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유행 네. 자체가 많이 가라앉으면 이제 유행하지 않는 시기엔 좀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유행주의보가 내리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위치 온오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자율 방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자율 방역의 개념과 정부에서 감염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사실 다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 방역을 강조하려면 적어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다 그래야 자율 방역이 되는 측면들이 더 강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감염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을 질 거다. 내가 감염이 의심돼서 검사를 할 때도 정부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돼서 검사도 잘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진단돼도 치료도 열심히 받게 또는 격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자율 방역이 기초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줄여버리면 네.
네. 이건 뭐 각자 도생하라는 거라는 사인을 주는 거니까 내 스스로 조심해야지 뭐 그치. 내가 걸렸는데 지원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뭐 걸린 걸 알릴 필요도 없고 진단을 받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율방역을 오히려 지키려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원 또한 격리지원금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걸려가지고 네. 또 회사 입장에서도 뭐 그 별거 아닌데 말이지 나와서 일 좀 하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주고. 예, 그게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좀 또 가르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인 이상 업체들은 지원이 안 되고 30인 미만만 지원이 되는데 이게 거의 반 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네네. 30인 이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사가 좀 노조가 강하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회사라 그러면 이제 휴가도 이제 병가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병가를 안 주게 되면 그러면 병가를 안 주고 내 휴가 연가 써서 뭐 격리해라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진단을 안 받아버리고 그냥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직장 같은 경우는 그냥 휴가 쓰지 말고 나 재택근무해 너 아파 있는 동안 그냥 일해 이런 상황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서 이게 네. 다 노동자들 피해로 돌아오는 측면도 그게 또 숨은 감염자를 많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뭐 잘못했다 말았다 뭐 얘기하기 전에 법정 격리에 대한 지원금 축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산 쪽을 담당한 사람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상이 되는 거는 2월부터 4월까지 확진자 규모가 정부의 예상치에 거의 10배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당연히 10배 이상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미크론 중간에도 황당한 비용 줄이는 전략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하는 부분 그냥 중간에 확 취소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들 그게 유행 규모 키우는데 한몫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밀접 접촉자까지 생활지원금 지급하면 재정이 너무 바닥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돈을 그래. 써서 지금 막상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래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과학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전에 무슨 뭐 물상 방역하거나 예. 수학 방역한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회 방역하거나 음악 방역하거나. 그때는 과학 하셨잖아요. 과학 방역.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아. 최소한 합리적인 형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은 외국 사례도 있었고. 외국 사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코끼리 그냥 눈 감고 젖는 것처럼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데이터. 또 우리도 데이터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우리 뭐 요새 좋은 논문도 많이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쌓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 방역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2년 반 동안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6개월 전 방역하고 6개월 이후 방역이 과학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이고 이렇게 따질 수도 없다는 거죠. 질문. 아,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 아니 안철수 의원이 그러잖아요. 과학 방역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까지 무슨 방역을 했나? 그분이 말하는 과학 방역의 실체가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과니까 내가 하면 이과 방역이고 문과가 있으면 비과학 방역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근데 뭐 지난 정권에 뭐 지방아리 총장님도 아니 거기서 의사였고. 지난 정권에서 뭐 그 미학과 출신이 가가지고 뭐 방역 정책 했나? 다 과학자들이 다 했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더 어려웠던 거죠. 그때는 사실 교수님. 과학 방역이 더 어려운데도 한 거니까. 교수님 좀 따끔하게 한마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이게 던지고 이게 왜 가야죠. 과학 방역이냐 정치 방역이냐가 언제 나온 거냐면 대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의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정치 방역이고 내가 하면 과학 방역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들, 뭐 이제 의료진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같이 지금까지 경험한 2년 반 동안의 행동을 네. 정치 방역이라고 폄하하면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들이 예, 축적된 있으니. 걸 가지고 또 국민들이 그 방역 조치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정치 방역으로 몰아붙이고 이제는 우리는 과학 방역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지 실제로 지금 의료진이나 공무원이나 국민이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뉴욕에서 왜 시신 막 어디다가 묻고 무슨 섬 같은 데다가 네. 묻고 뭐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막 그렇죠. 뭐 트럭에 진짜 시신 우리나라는 싣고. 정말 2년 반 동안 그나마 화장장 조금 모자른 정도로 사실 끝냈지 외국처럼 막 시체를 어디다 쌓아놓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은 안 겪었잖아요. 그만큼 근데 이게 사실은
장순이 뭐 지난 정권이 열심히 한 거로 된 게 아니라 국민이 같이 한 거거든요. 국민이 그렇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 참고 피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반의 그 시간들을 정치 방역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방법. 만약에 말인다는 하루 얘기예요. 30만 넘어가고 막 그러면 다시 영업 제한하고 거리두기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백신도 많이 맞았고 많이도 걸리고 이랬으니까 이제 중증 감염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서라도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해서 최대한 막아보자는 게 지금의 이제 방역의 조건이고, 근데 만약에 의료 대응 체계가 무너질 조짐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 갑자기 사망자 급증할 상황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는 해야 되는 건데 최대한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자가 네. 지금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만 나이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라고 우기고 다녔는데 예. 얼마 전에 너 50대니까 웃기지 말고 백신 맞아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왔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맞으러 가야 되는데 3차까지는 되게 열심히 맞았는데 뭔가 약간 하여튼 못 맞았어요. 이제 맞을 계획이긴 그치, 한데 약간 좀 버티고 있죠. 예, 약간 3차까지 맞았고 뭐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차 이 백신 접종률이 10% 수준에 그친다고 그래요? 하는데 예, 지금 50대가 또 예약률이 10%입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일단 맞으라고 이제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학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대 미만의 사망률 0.0, 치명률 0.01%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대부터 0.04%로 4배 정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10살씩 늙을 때마다 거의 4배씩 올라간다고. 어르신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되네요. 그럼. 예. 네, 같이 들어가봐. 50대 때 4배, 60대 때 예, 0.03이 그래. 16배, 16배. 70대 때 되고 저기 80대 이상은 200배예요. 40대 이하보다. 아. 근데 이제 50대부터 커브가 꺾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래도 지금 감염 예방 효과는 없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라면 네.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연령은 맞자라는 거예요.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 나오면 맞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나온 게 빨리 나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논란도 있긴 있었지만 BA.1,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거는 9월쯤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염 예방 효과도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나오면 막 40대 미만은 감염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해. 그때 맞아라. 우리는 50. 50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감염이 되면 중환자실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감염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지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를 위해서 지금 왜냐면 유행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걸렸거든요. 근데 네. 거의 증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입맛이 좋고 잠 잘 오는 거 빼고는 증상이 없었는데 독설이 더 독해지는 이런 사람이 다시 걸렸을 때도 막 중증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감염된 사람의 중증 감염 그 위험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문이 좀 달라요. 어떤 거는 또 걸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 네. 그래요? 또 걸릴 정도로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면역. 예, 그래서 그런 논문도 나오고 어떤 분은 두 번째 감염일 때 한 번 감염이 됐으니까 매우 가볍게 앓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상존은 하고 있어서 다시 그 연세가 더 올라가지만 않으시면 다시 감염돼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세번 같아요. 걸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3번 걸린 사람, 의심되는 사람이 한 50 몇 명 정도 있어요. 아. 외국은 많죠. 외국은 왜냐하면 힘들겠다. 첫 유행 때부터 델타 전에 걸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오리지널이 걸리고 델타 걸리고 또 오미크론 걸리고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성혜 형이 먼저 맞아요, 백신을. 그럼 내가 따라 맞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동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교수님 맞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유행이 커지고 백신을? 있으니까. 맞아야겠네. 아니 지금 우리 장관이 없어요, 복지부 장관?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제안 방역 안 오세요, 혹시 지금? 저는 안 오죠. 뭐 저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 100만 원티를 메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장관 공석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역의 두 축은 질병관리청하고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방역의 정책을 만들면 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관리나 이런 측면들이 다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그렇지. 방향성이나 이러면서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한쪽만 열심히 뛰는 상황이 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기 과학 방역 따지기 전에 일단 장관부터 임명. 그러네. 예, 그렇죠. 장관부터 빨리 임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딱 리드할 사람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 장관이 중요하냐면 현재 그러니까 이 전 정권 또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정권도 기재부나 행안부의 압박이 되게 그렇죠. 세요. 왜냐하면 네. 그쪽은 당연히 비용 줄여야 되는 데니까. 근데 네. 그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재부나 이런 싸워야 현관부를 되니까. 싸우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싸울 장수 한 명이 없는 거잖아요.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행이 커질 때는 개인 스스로 최대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가 조심해야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거 50대 이상 예방접종 해주시는 거, 네. 그다음에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통해서 이번 위기 겪으면 앞으로의 위기는 갈수록 천천히 그 위기의 폭이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위기 다시 한번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가장 많이 TV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